자, 지가 이론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지가와 지대의 관계 공식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샬이나 허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 허드는 이제 접근성을 강조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샬은 위치를 중요해서 이 사람도 이제 위치를 강조해서 뭐 토지 가치는 위치 가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중요도가 낮고요. 다만 이제 헤이그라는 사람이 마찰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이 시험에 한 3번 정도 언급이 됐어요. 마찰 비용이라는 거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가려면은 이 교통비나 지대 이런 것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찰 비용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교통비는 많이 드는 대신에 지대는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이제 그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지대는 높아지지만 교통비는 낮아지죠. 거기에서 이제 적당한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서울에 전세가 많이 올라갔을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곽으로 나가죠. 근데 그게 외곽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거든요. 외곽으로 나가면 일단 교통비 왔다 갔다 그 매일매일 하는 이 교통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이게 뭐 몇백 원 늘어나는 거지만 하루 왕복하면은 그것도 몇만 원이 돼요. 거기에다가 1년치 하면은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식구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은 전체 비용을 따지면 전세로 하자. 전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것 따지면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 시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 왔다 갔다 시간 비용까지 따지면은 이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현금으로 부담이 되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다 마찰 비용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요 마찰 비용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돼 있다.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있죠. 자,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하고요. 그 괄호 2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 두 개만 좀 보시면 되고요. 도시지대 함수는 됐고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게 뭐예요?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하면은 뭐예요? 노, 자, 토 이렇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자본이 토지를 대체합니다. 이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이 축적되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똑같아요. 자본이 축적된다고 하는 거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는 도구를 생각하면 돼요. 도구. 도구도 일종의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맨몸이 아닌 상태는 다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손으로 잡던 이제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거 하고 낚시로 잡는 거 하고 그물로 잡는 거 하고 낚시로 잡으면 뭐예요? 그게 도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축적된 거예요? 자본이 축적된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잡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 어떤 원시인이 낚시로 이렇게 낚아서 매일매일을 먹고 사는데 매일매일 1시간씩 그물코를 만들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그물코를 만들어서 1년 만에 그물을 완성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본이 축적된 거예요.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8시간을 낚시해서 하루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1시간만 던지면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자본이 뭐를 대신한 거예요? 노동을 대신한 거예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 거예요. 이 도구라는 자본이
노동 시간을 확 줄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자본 축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게 절대로 위에 있는 거죠.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 자본이 결국은 노동을 착취까지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죠. 뭐 이제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지금 최근에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몇십 년간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은 노동 분배율과 자본 분배율을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예를 들어 이제 3% 성장했어요. 경제 성장이. 100만 원 벌던 거를 103만 원 벌게 돼요.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소득도 늘어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본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노동이 기여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본에 귀속되는 몫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똑같이 3%가 늘어도 옛날엔 예를 들어 1.5%, 1.5%씩 나눠 가졌는데 점점 더 자본이 1.6, 1.7 가져가고 노동은 1.3, 1.2 이런 식으로 1.2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매스컴에도 떠요. 이게 뭐 어떤 다른 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게 아니라 매스컴에 그런 결과 분석이 뜹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런 것들. 아무튼 자본이 축적되면은 노동이나 다른 생산 요소를 대체를 해요. 대체. 근데 대체가 쉬운 업종이 있고 대체가 어려운 업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해야만 하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는 업종. 이런 거는 기계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아요. 그런 업종은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업종 1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변호사, 의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법률 지식, 그리고 의료 지식, 이걸 기계한테, AI, 인공지능한테 다 넣고, 기계가 수술하는데요, 뭐. 그리고, 기계가 법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으로 싸우는 거는 이제 기계한테 안 돼요. 아무튼,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웬만한 거는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럼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고민형 눈 붙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동네 풀어 놓으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노동 쪽으로는 잘 안 보고 이제 토지 쪽으로 보면은 자본이 토지도 대체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대체하는 게는 고층화가 이루어져요. 토지를 적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토지를 적게 쓰는 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위로 올려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거고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거예요. 층수로 생각하면 돼요. 층수가 높다는 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거고, 층수가 낮은 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 목축업 같은 거. 목축업 이게 뭐 1층은 돼지, 2층은 소, 3층은 닭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무슨 돼지 회사 중에 유명한 우리나라 있잖아요. 무슨 목우촌인가? 하여튼 돼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1층, 2층, 3층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돼지를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게 하고 막 이런대요. 공장식 사육이니까. 공장식 사육이라면 그게 되죠. 어느 정도 대체가 되죠. 그거는 좀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에 대한 대체성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는 아예 안 되겠죠. 농사는 1층은 논, 2층은 뭐 사과, 3층 이게 안 되겠죠. 아무튼 그게 이제 1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낮고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자본의 대체성은 높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산업에 따라 다르다 같다. 산업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게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 다르다와 유사해요. 생산 요소 가격, 예를 들어 토지 가격, 자본에 대한 가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토지를 많이 써요, 적게 써요? 적게 쓰죠. 대신 뭐를 많이 써요? 자본을 많이 쓰죠. 도심으로 갈수록 자본을 많이 쓰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외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은 싸니까 자본을 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거 덜 쓸 수밖에 없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 달라서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성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성이 낮고 층수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이 마인드를 가지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 저쪽에 부족한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돈을 갖고 있다. 그럼 돈이 부족한 동네로 가야 돼요.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이 부족한 동네로 가야 돈이 귀한 대접을 받아요. 내가 돈은 없고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돈 많은 동네 가야 돼요. 돈 많은 동네 가면 노동이 귀한 대접 받아요. 그게 자본주의 수요 공급의 철칙이에요. 자본주의 수요 공급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적을수록 희소할수록 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뭐 어떻게 만약에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대접받으려면 그 자원이 부족한 곳으로 가면 돼요. 그죠? 내가 자본을 갖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남아로 가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자본을 갖고 있으면. 근데 내가 자본은 없고 노동을 갖고 있다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이게 노동이 귀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뭐 호주나 이런 데는 이런 용접공도 부족하대요. 용접공도 부족하대요. 그럼 용접 기술을 배우는 거죠. 용접 기술을 배워서 호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면 거기서는 대접받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접 못 받더라도 거기서는 대접받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자기 몸에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가 귀한 대접받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산 요소라는 것도 이렇게 다 이 자본주의 철칙인데요. 귀한 것은 덜 쓸 수밖에 없고요. 비싼 거는 싼 거를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데는 돈이 싸요. 돈값이. 그럼 노동값이 비싸고요. 그러니까 노동이 대접받는 거고요. 사람 많은 데는 자본이 부족해요. 자본이 대접받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럼 그 정도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됐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한 대접 받도록 하라는 거죠. 노동이 대접 받으려면은 자본 많은데, 자본이 대접 받으려면은 노동 많은데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밑에 경제지대가 있죠. 자, 이 경제지대는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지대는 뭐예요? 지대는 잉여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경제지대 하더라도 잉여라는 단어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지대 하면은 토지 사용대가죠. 토지에 이제 잉여가 아까 고전학파 잉여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라는 생산 요소 말고도 다른 생산 요소에도 잉여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말고도 자본이나 노동 다른 생산 요소에도 이런 잉여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예를 들자면 저를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노동 공급자죠. 제가 노동 공급자인데 하루 일하는 거하고 이틀 일하는 거하고 3일 일하는 거하고 4일 일하는 거하고 하루하루 일을 더 할 때마다 저의 업무 강도가 어떻게 해요? 저의 업무 강도는 점점 세지겠죠. 지금 5일 일하는 것이 정말 이제 거의 한계라고 봐야 돼요. 사실 강사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비워놔야 특강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하루 일을 더 해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루 하는 게 강도의 세기는 엄청 세진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생산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루 일하는 거와 이틀, 3일, 4일, 5일 하루하루 일을 할 때마다 저의 업무 강도는 세지기 때문에 저는 하루도 이제 예를 들어 월요일 일하는 거 화요일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업무 강도에 다르잖아요. 근데 받는 돈은 어떻게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 돈은 학원마다 거의 똑같은 돈 받아요. 예, 그리고 그게 중간에 평균에 맞추어서 받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 맞추는 거예요? 제일 낮은 데 맞추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 맞춰서 받아요. 평균에 맞춰서 받으면 목요일부터는 안 가요. 목요일부터는 평균은 여기 맞췄는데 목요일부터는 더 업무의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지는데 그거 받고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맞춰서 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총합은 이 사각형 넓이에요. 제가 받는 총합은 제 사각형 넓이 총합인데 제가 S는 총합은 뭐예요? 요 빗금친 부분이죠. S는 총합은 빗금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은 이만큼 받는데 저의 총 노력의 합은 이만큼이니까 이게 뭐예요? 저한테? 저한테도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수입에서 빼기 총수입에서 요거 있죠. 요거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라 그래요. 이전 수입.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요만큼을 빼고 남는 건 나한테 뭐예요? 저한테는 잉여잖아요. 그거를 경제지대라고 해요. 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남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자면 요거는 학원에 얘기하면 안 돼요. 저한테 요만큼만 줘도 저는 딴 데로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최소한 요만큼 주면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저한테 요만큼만 줘도 딴 데 안 가는데 고맙게도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맞죠? 근데 이게 더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비탄력적일수록 이 부분이 작아지죠. 이 부분이 넓어지잖아요. 여기 작아지잖아요. 이게 더 잉여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더 비탄력적이라는 게 뭘 뜻해요? 부동산학 개론 강사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강사 공급이 안 될수록 저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몸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전국의 모든 개론 강사들이 자연사하고 혼자 남고 혼자 남으면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잉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요거 노려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분들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사자든 거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이런 사자, 도선사 이런 사자든 직업들은 진입이 잘 돼야 안 돼요? 진입이 잘 안 돼요. 굉장히 비탄력적 공급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자리에 들어가면은 잉여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공인중개사는 비교적 쉽게 많이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벌써 십몇 년 수업하는 내내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많이 뽑아야 된다 그래 놓고는 일단 합격하고 나면 이제 그만 뽑아야 된다 그래요. 더 이상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거 비탄력적이 돼야 되게. 비탄력적이 될수록 잉여가 많아지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 잉여가 커진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 잉여다. 전부 다. 뭔 뜻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강조했어요? 인문적 특성 강조했어요? 자연적 특성, 부증성. 부증성은 수직이죠. 고전학파는 토지의 공급을 수직으로 봤어요. 그럼 토지 사용 대가는 전부 다 뭐예요? 잉여라고요. 고전학파는 전부 다, 지대가 전부 다 잉여가 된 고전학파는.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잉여가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잉여는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준지대는 뭔가 하면은 준지대는 요 준자가 붙어 있어도 결국 얘도 잉여 개념이에요. 잉여. 이제 요때는 다른 생산 요소에도 잉여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만 잉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에도 잉여가 발생해요 이거예요. 노동이나 자본. 근데 여기는 준지대는 뭔가 하면 여기도 잉여는 잉여인데 총수입에서 조금 전에는 뭘 뺐어요? 전용 수입을 뺐잖아요. 총수입에서 여기는 가변 생산 요소 대가를 빼요. 가변 생산 요소. 요것이 준지대, 준지.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건 뭐예요? 고정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고정 생산 요소.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요. 고정 생산 요소.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 뜻이에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남는 거요. 귀속 남는 거예요. 빼고 남는 거잖아요. 여기 뺐죠? 빼고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이게 잉여다는 뜻이에요. 빼고 남는 거.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다만 이런 용어를 사용할 줄 모를 뿐이고 다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 밖에서는 다들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좀 이상하게 해서 물론 제가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잘못하니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세를 얻었어요. 세를 얻어서 하루 세가 10만 원 나가요. 한 달로 쳐서 300만 원 잡을게요. 월 300만 원 나가요. 월 300만 원. 자, 1년 계약했어요. 1년 계약. 1년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월 300만 원 나가고 내가 알바 인건비 해가지고 하루 1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월 하면은 얼마예요? 알바 인건비 몇 명 쓰면은 월 인건비가 300만 원 나가잖아요. 문 닫으면 이거 발생해야 하네요. 문 닫으면 발생하는 다른 비용 생각하지 말자고요. 다른 비용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개만 생각할게요. 내가 요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최소 얼마는 받아야, 얼마는 매출이 발생해야, 월 매출이 얼마나 발생해야 똔똔해요. 월 매출이 600은 돼야 되잖아요. 임대료 나가지, 인건비 나가지 해서 월 매출 얼마는 돼야 돼요. 600만 원은 돼야 똔똔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출이 500밖에 발생하네요. 500. 매출이 500밖에 발생하네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죠. 문 닫아야 될까요? 닫지 말아야 될까요? 문 닫아야 될까요? 닫지 말아야 될까요? 적자. 600은 벌어야 되는데 500밖에 못 벌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개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문 닫아야 돼요. 닫으면 안 돼요. 문 닫으면 이거 줄일 수 있죠. 이거는 줄일 수 있죠. 얘는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러면 한 달에 손해 얼마 봐요? 300 버는데 이거 문 안 닫으면 한 달에 손해 얼마 봐요? 100밖에 안 봐요. 손해를 100으로 줄인다고. 얘는 어차피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언제까지는 오픈을 하고 해야 돼요? 12월 31일까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2월 31일 됐을 때도 이러면 이제 계약해야 하네요. 그땐 계약 안 하지. 장기적으로까지는 안 가요. 12월 31일 됐는데도 이러면 그땐 문 닫으면 돼요. 계약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까지는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요 공간에 대해서 귀속되는 돈이 얼마예요? 공간에 대해서 귀속되는 돈은 500 중에서 200이 귀속되면 200. 요 임대 공간 왜냐? 요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 인건비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발생한 이게 뭐예요? 가변 생산 요소예요. 가변 생산 요소한테 주고 남는 거는 다 누구한테 남는 거예요? 고정 생산 요소한테 남는 거예요. 준지대가 며칠이란 얘기예요? 200이라면 준지대.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 얘한테 주고 남는 거. 만약에 700을 벌면은 어떻게 돼요? 700을 벌면은 인건비 300만 원 빼고 400만 원 남죠? 그게 누구한테 남는 거예요? 요 공간에 대해서 남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이윤까지 포함해서 남는 거죠. 이윤 100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누가 기여한 몫이에요? 요 공간이 기여한 몫이에요. 공간. 여기에 400이 되면은 300 빼고 남는 거는 100. 누구한테 남는 거예요? 요 공간한테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윤, 손해 이런 걸 떠나서 뭐한테 빼고 남는 거는 전부 다 고정 생산 요소에 남는 거예요. 가변 생산 요소한테 주고 남는 거는 전부 다 고정 생산 요소한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생산 요소를 얘기할 때는 가변 생산 요소와 고정 생산 요소 둘로 돼 있잖아요. 예, 요거는 고정 생산, 12월 31일까지는 고정돼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적자 보는데도 오픈한 사람의 심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속 타지만 해야 돼요. 속 타지만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면 그때는 접어야지. 매출이 300도 안 나오면 그때는 접어야 돼요. 그때는 딴 데서 돈을 가져와서 또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무엇인 하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가변 생산 요소보다 더 매출이 발생하는 하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운영하는 이유가 임대료까지 손해 보기는 이제 어렵고 이제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픈을 하면 그나마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더 많이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운영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보통 기계료를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기계를 이미 사버리면 어차피 기계값은 줘놨고 기계 논리느니 그 기계 가지고 매출이 발생할 때 가변 생산 요소만큼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충분한 이윤은 못 내더라도 손해는 줄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준지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몇 번 언급이 됐는데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 요게 키워드예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 자,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시 공간 구조론은 근데 이런 게 좀 어렵죠. 근데 재밌지 않나요? 경제지대도 재미있고 시험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 게 재미는 있어요. 자, 공간 구조론. 그러니까 한 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공간 구조론은 이제 한 100년 전부터 시작하죠. 이게 동심원 이론부터 시작하죠. 동심원 이론, 그다음에 선형 이론,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렇게 하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 가지 이론에서만 이제 주구장창 출제가 됐어요.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라는 사람이 약 100년 전에 이제 주장한 이론이죠. 도시가 성장할 때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고요?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그 바깥에는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점이지대라고도 해요. 그 바깥에 뭐가 있고요? 저소득 주거지대죠. 천이지대는 주거환경이 안 좋죠. 여긴 주거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바깥은 저소득 주거지대, 그 바깥엔 중상층, 고소득 주거지대 이렇게도 관계없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원형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죠. 이건 도시 성장과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최초의 실증적 모형이라고 하죠. 최초의 실증적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론은 이제 뭐 의의는 그렇게 괜찮아요. 뭐 최초의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죠. 비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동그랗게 성장하냐 이런 비판을 받고, 또 시카고라는 도시 한 개만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또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도시 구조가 이제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이런 교통축 같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더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해서, 이거는 호이트라는 사람이죠. 이거는 습관적으로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제 뭐를 일단 강조해요? 교통축을 강조하면서 또 뭐도 강조해요? 주택 지불 능력을 강조해요. 주택 지불 능력.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서 거주하는 위치가 다르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축 가까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축 가까이에 자리 잡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제처럼 이런 경공업지대가 있죠. 여기 경공업지대가 있으면 이 경공업지대 주변에 노동자들이 거주하죠. 이런 곳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그 사이에 중급자 지대가 거주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분리 현상을 함께 설명했죠. 근데 이 사람은 지나치게 고급주택 지역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도시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제 원형이지만 원형이 변형이 돼서 무슨 꼴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선형 이론이죠. 자, 그래서 그 의의는 이제 동심원 이론의 의의는 그 두 번째 줄 위주로 보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동심원 이론의 의의의 동그라미 2번은 버저스는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 이렇게 봤죠. 거주지 공간 분화. 지금 이게 다 거주지 공간 분화죠. 원래가 거주지였던 곳입니다. 이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봤죠. 새로운 게 침입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어 나간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 동심원 이론은 조금 앞에 그 튀넨의 농촌 토지형 구조를 도시 토지형 구조에 적용시킨 거죠. 이게 튀넨의 위치지대 이론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동심원 이론도 그걸 이제 따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동심원 지대 그 순서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1번은 이런 보시고요. 자, 2번을 보시면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범죄, 인구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토지형 패턴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이론이며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게 바로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호이트는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양인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서는 첫 번째, 주거지역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리된 주거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주거 분리가 되죠. 그리고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죠. 그래서 그 3번 지문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저소득층들은 그 자신들이 일하는 경공업 지대 주변에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서로 상반된 지역에 입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 4번 열어보시고 5번을 보시면 선형 이론은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에서는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죠.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핵심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는 그 공간 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도시가 이 지역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핵의 성립 요인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장소에 입지하려면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 동종 업종의 집중 지향성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하여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 이거는 이제 동종 업종, 이종 업종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 특정 위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지대 지불 능력 차이를 체크하면 되죠. 자, 요 네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적어도 있으니까요. 정리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 다 갖고 계시나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 1번, 2번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1번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맞죠? 이게 뭐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한은 부동산이 쉽게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을 지리적 구역으로 보기도 하죠.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도 맞죠? 그 가장국수 비비자 할 때 마지막 자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가격 왜곡은 단기적인 현상이죠. 장기적으로가 아니고요. 요거는 어디서도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가치와 가격 구별할 때 감정평가론에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그 오차가 단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분화되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그럼 지역별 분산 투자는 가능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다음은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의 효율적 시장의 이론에서는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한다. 이거 1번이 바로 맞는 것 같은데요. 2번은 시장이 약성효율적인 경우에 시장 참여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니까.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과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이럴 때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지표로는 정상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걸 1번 위치를 잘못한 것 같아요. 5번을 1번으로 갖다 놓고 1번을 저 뒤로 갖다 놔야 5번에서 헷갈릴 것 같은데. 그죠? 다음에는 5번을 앞으로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헷갈리게 기왕 질문하는 거를 좀 틀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훈련이 단련이 되죠. 평소에는. 그 다음에 3번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지가와 지대 관계는 가격과 임료의 관계이며 지가는 지대를 할인한 값이다. 지가와 지대의 관계는 가격과 임료. 이거는 민법상 개념이잖아요. 가격과 임대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원본과 과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가는 지대를 할인한 값이다. 뭘 말하는 거야? 이 공식 있죠, 아까. 지가는 이자율분의 지대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력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맞죠?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은 토지의 가격이 토지의 비옥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맞죠? 티넨의 입지지대 이론은 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했으며 지대와
수송비 간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제 비례 관계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 같은 방향. 지대가 올라가면은 수송비 올라간다. 수송비가 늘어나면은 지대도 늘어나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수송비가 늘어나면 지대는 내려가죠.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그러니까 반비례. 그다음에 Tnen의 입지지대 이론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난다. 그렇고요. 4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심원 이론은 도시 토지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주로 소도시 모형 이론으로서 Tnen의 고립국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맞죠?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현대적 대도시 및 신도시의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중심 업무 지역과 기타 다핵의 성격은 유사하다. 이게 유사하면은 이게 다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능별 분화잖아. 기능별 분화. 기능별 분화니까 각각의 핵이 기능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유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급 주거지는 교통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자동차의 현저한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유상도시 이론과 비슷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5번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에는 활동에 따른 특정 시설의 필요, 업종에 따른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동종 업종의 지적 이익 추구, 이종 업종의 이해상반 등을 들 수 있다. 네 가지 다 맞나요? 동종업종, 이종업종,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위치, 지대지불 능력 맞죠? 네 가지 다 맞아요. 4번은 뭔가 하면은 유상도시 이론이라고요. 그 유자가 매듭 유자거든요. 매듭유. 매듭유인데 두음 법칙에 따라 앞에 쓰니까 유상 이렇게 돼요. 매듭 모양이란 뜻이에요. 매듭 모양. 이게 영어로는 이제 벨이라는 학자의 리본 이론, 리본 티오리 해가지고 리본 이론 그래요.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시가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있는 게 꼭 리본을 묶어 놓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로의 모습이. 위에서 내려받는 도로의 모습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달하니까 이 교통 노선도 그 자동차 발달에 따라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모습이 외국의 경우에 도시 도로 노선이 그렇다고 이렇게 그 외곽 순환도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게끔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리본을 이렇게 매듭을 지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리본 이론이라고 하고 번역을 유상도시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도로 모양이 도로. 그래서 옳은 표현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발달하니까 자동차가 발달하니까 좀 거리가 멀더라도 어떻게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간선도로 근처에 주택이나 업무시설이 입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5번만 좀 풀고 쉬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했죠. 단 공간 마찰 계수는 2로 한다. 자, 항상 허프는 마찰 계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마찰 계수가 지금까지 2 아닌 숫자가 출제된 적은 없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은 해야 되고요. 자, 거기에 기존 매장이 얼마요? 1000인가요? 1000이고 신규 매장이 16,000이면은 기존 매장 당기는 힘 계산해야 되고요. 이건 거리가 어떻게 돼요? 10이고 마찰 계수가 2니까 10의 제곱이죠. 이 마찰 계수 2니까 1000. 그럼 10인가요? 10. 그 다음에 신규 매장은 신규가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20의 제곱인가요? 400이죠. 제곱하면 400분의 16,000. 그거 얼마예요? 40인가요? 자, 얘는 10이고 얘는 40이에요. 신규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규가 당기면 1대4잖아요. 1대4는 2대 8. 이게 바로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2대 8, 80%는 어디로 가나요? 80%는 신규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인구 5만 명 도시니까 5만 명 도시의 80%는 4만 명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요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지금 가로 속에 마찰 계수가 요것만 있잖아요. 가로 속에 도시 인구의 예를 들어 7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4만 명 하면 안 되고 2만 8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건 뭐 출제되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좀 쉬겠습니다.